문턱을 넘자마자 들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걸 이제 알았니? 세상에 그런 일 진짜 흔한데. 지은호는 그 한 줄을 온종일 마음속에서 굴렸어요. 드라마처럼 울거나 바닥에 주저앉거나 왜 나였냐고 소리쳐야 하는 장면이 올 줄 알았는데요. 고성이가 내 던진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감정이 정지됐어요. 그래서인지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나왔어요. 숨이 조금 쉬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 앞에서 나까지 비극을 연기할 필요는 없겠다. 지은호는 그렇게 정리했어요. 비밀이 진실로 바뀌었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게 오히려 살 길이었어요. 고성이는 그날 저녁에도 유리공예품 납기 일정을 확인하고 거래처와 가격을 다시 조율했어요. 수량은 맞춰드릴게요. 다만 운송비는 선결로 부탁드려요. 사적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지은호에게 건넨 건 미안함보다 규격화된 현실감이었고 그 현실감이 이상하게도 지은호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자신이 감당 가능한 것만 감당하네. 서운하기보다 이해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이해는 화해가 아니라 기대를 정리하는 일이더라고요. 그 밤 박성재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밥 먹었어요? 지은호가 아직이요라고 답하자 바로 주소를 보냈어요. 낡은 간판 아래서 마주 앉자 박성재가 국을 떠서 건넸어요. 숟가락과 젓가락 소리 사이로 박성재의 안정적인 호흡이 들렸어요. 지은호는 아직 사람이 믿음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누군가가 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밤이 덜 추워질 때가 있잖아요. 이지혁은 다음날 새벽에도 철거 현장으로 갔어요. 손등에 굳은 살이 잡히기 시작했고 어깨 근육이 저릿하게 뭉치곤 했는데요. 그 통증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내 몸이 내 편이구나. 이상철은 현장에서 늘 같은 톤으로 말했어요. 물은 자주 마셔. 숨이 가빠지면 잠깐 멈추고. 지적이나 훈계가 아니라 버티는 기술을 전수하듯 가볍게 얻는 문장들이었죠. 이지혁은 그 말들이 자신의 빈 곳을 채운다는 걸 매일 체감했어요. 말을 길게 이어가지 않아도 사람은 체온으로 답장을 남기더라고요. 이지화는 형 이지혁의 변화가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다만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복잡해졌죠. 아버지 이상철과 형 이지혁이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회사 앞에서 박영란을 다시 보게 됐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깔끔하지 않았어요. 이지환이 물었어요. 오늘은 달려가고 싶은 쪽이 어딘지 정했어요? 박영란가 잠시 시선을 떨구더니 말했어요. 정하면 그날로 끝날까 봐요. 아직 끝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 대답이 이지환의 마음을 묘하게 울렸어요. 선택을 미루는 것도 때론 생존 방식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강호는 다른 결의 혼란 속에 있었어요. 엄마 통장에서 우연히 본 가족관계 등본 때문에요. 누나가 친양자라니 이게 뭔데 서류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바로 지은호에게 달려가 보여주자 지은호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아. 그 말이 지강호에겐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더 다그치듯 물었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말하면 너까지 무거워지거든. 나는 이제 가벼워지려고. 지강호는 그 말이 얄밉다가도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자신도 그런 선택을 하고 싶었거든요. 박진석은 현유 패션 대표와의 식사 자리를 연쇄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거래처를 넓히는 동시에 회사 재무 흐름의 곡선을 완만하게 보이도록 만들 작정이었죠. 그는 숫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숫자를 방패처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 무렵 철거 현장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노후 배관 라인을 바꾸는 중에 우회 동선 스티커가 엉뚱한 곳에 붙어 있었거든요. 잠깐의 혼선이 더 큰 사고로 번질 뻔했지만 근처에 있던 지은호가 소리쳐서 사람들을 돌려 세웠어요. 이상철이 뒤늦게 달려와 잘했어라고 짧게 말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지은호에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건 이렇게 간단하구나. 그 후 이지혁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스티커 발주처가 현장팀이 아닌 외부 협력사였단 사실을 확인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실수 같았지만
이지혁은 한 번 걸린 생각을 쉽게 놓지 않는 사람이었죠. 왜 굳이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틀어졌지? 그 기억 속 어딘가에서 현유 패션 협력사 명단과 겹치는 이름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박영란은 결국 고성희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혼자 이야기 그만하고 싶어. 나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장도 눈물도 없었고요. 그래. 그럼 내가 내 걸 찾으면 돼. 다만 손해는 보지 마. 딱 그만큼이었어요. 박영란은 그 대답이 참 야박하다고 느끼다가도 조금 지나니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 사람은 사랑을 장식으로 쓰지 않는구나. 계산기를 꺼낼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네. 이해가 시작되자 미움이 줄었고 미움이 줄자 박영란은 자신을 더 정확히 보게 됐어요. 엄마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정리하기로 했다고요. 지은호는 박성재가 제안한 작은 프로젝트에 마음을 열었어요. 현장 라운지요? 응. 누구나 15분쯤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대단한 건 못해요. 대단한 걸 안 하자는 거예요. 이 대화가 지은호의 마음을 단숨에 끌어당겼어요. 거창한 구호보다 실제로 피곤이 덜어지는 공간 하나가 더 큰 희망이 되니까요. 지은호는 복지관, 지역병원, 안전교육 강사 리스트를 잽싸게 엮기 시작했어요. 박성재는 뒤에서 다치지 않게 가끔씩 팔꿈치를 받쳐줬고요. 며칠 후 첫 라운지가 열렸어요. 접이식 테이블 몇 개, 뜨거운 물과 커피 파우더, 간단한 구급 상자, 무료 스트레칭 포스터. 누가 봐도 소박했지만 사람들은 그 소박함을 바로 믿었어요. 이상철이 제일 먼저 들어와 컵을 씻고 나갔고 이지혁은 조용히 휴지와 물티슈 수량을 세웠어요. 현장 반장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계속 열리는 거. 라고 했고 지은호는 웃으며 열리는 이유가 쉬우면 다치는 이유도 어렵지 않아요 라고 답했어요. 작은 공간이 사람들을 달래는 법을 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고성희가 지나가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들어오지는 않았고 유리창 너머를 한번 훑어본 뒤 그냥 걸었어요. 메시지 하나만 남겼죠. 필요한 유리잔 있으면 말해.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며 오래 생각했어요. 그래, 이 사람은 늘 이렇게 건조한데 이상하게 건조하다는 이유로 무너지지도 않네. 기대를 버리면 해석이 쉬워지고 해석이 쉬워지면 미움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지은호에게는 자유였어요. 박진석의 회사에선 숫자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재무팀이 조심스럽게 이상치라는 표현을 썼고 특정 협력사와의 거래단과 곡선이 기묘하게 급등락을 반복했어요. 박진석은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시장 변동성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장보다 더 변덕스러운 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걸요. 문제는 욕심이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였어요. 반면 이지혁은 현장 자료를 모아 협력사 라인을 추적하면서 현유 패션과 공사장 스티커 건이 은근히 닿아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어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조용히 사실을 쌓아두는 일은 할 수 있었죠. 그는 박성재에게 파일을 공유할지 망설였어요. 지금 나가면 다치고 나중에 나가면 늦는다. 이런 종류의 고민은 답이 느린데 삶은 빨리 결정하라고 등을 떠밀잖아요. 밤이 깊을 때면 이지혁은 이상철의 작업대 옆에 서서 물을 마셨어요. 아무 대화도 없이 같은 방향을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피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상철이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떠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더라. 돌아온다고 다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이지혁이 웃었어요. 아버지, 그건 어른의 말 같은데요. 이상철은 어깨를 으쓱였어요. 서로 완전해지지 않으면서 가까워지는 법을 둘은 배우는 중이었어요. 한편 이지환과 박영란은 종종 회사 옥상에서 같은 시간을 겹쳤어요. 누구도 먼저 부르지 않았고 어느 쪽도 서두르지 않았죠. 오늘 기사 봤어요? 이지환이 말하면 박영란은 제목만요라고 답했어요. 이지환은 질문을 던지고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법을 배웠고 박영란은 등받이에 기대며 침묵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관계는 오래 가더라고요.
지강호는 라운지에 와서 이런저런 자비를 도왔어요. 나는 힘이 세거든요. 라며 물통을 번쩍 들었는데 실제로는 투덜거림이 절반이었어요. 그래도 일 끝나고 컵라면을 나눠 먹을 때면 늘 먼저 젓가락을 챙겨주었죠. 지은호가 물었어요. 강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착해? 지강호가 툴툴거리며 답했어요. 착한 게 아니라 누나가 내 자리를 찾아주니까 나도 내 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은 거칠어도 속마음은 선했어요. 사람을 밀어올리는 힘은 꼭 거창한 데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조용히 흘러가듯 보이던 나날에 작은 우연들이 같은 장소를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라운지에 비치해둔 안내 전단에서 현유 패션 로고가 눈에 띄었고 그 로고 옆에 적힌 협력사 리스트의 현장 스티커를 납품하던 업체 이름이 꽂혔어요. 지은호는 그 사실을 별 생각 없이 박성재에게 넘겼고 박성재는 의아해하며 이지혁에게 물었어요. 이거 우리가 본 그 이름 맞아요? 이지혁은 잠깐 침묵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답했죠. 셋은 서로 눈치를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마음속 어디선가 같은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실수면 금방 끝날 것이고 누군가의 계산이면 길어질 거예요. 길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치겠죠. 그날 밤 고성이는 짧은 메모를 남겼어요. 필요하면 말해.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필요 없어요. 대신 나중에 제가 필요한 사람들 리스트를 보내드릴게요. 유리잔보다 소독제가 더 시급하거든요. 고성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 소독제로.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교환이 지은호에게는 묘하게 큰 의미였어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지만 그 지나침이 이번만큼은 정확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며칠 뒤 박진석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특정 협력사단과 조정 내역이 외부에 흘렀다는 이야기였죠. 박진석은 조용히 서류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바람이 바뀌는구나. 그는 파국을 미리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위기를 과장해 원망을 쏟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다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잠깐 쳐다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은 변하지 않는데 어른의 선택은 늘 계산을 덧붙이죠. 손해를 줄이며 사는 게 내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손실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 혼잣말이 책상 위에 떨어졌어요. 이 소식이 이지혁에게도 들어왔고 그는 서둘러 라운지로 향했어요. 지은호가 컵을 정리하다가 그를 보자 손을 멈췄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큰일은 아니고 큰일이 될 수도 있는 일. 지은호가 웃었어요. 그 말 지혁 선배한테 잘 어울리네요. 둘 사이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짐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통하고 있었거든요. 기대를 줄였는데도 애정이 줄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겨우 배우는 중이었어요. 밤늦게 라운지 불을 끄고 나오는 길,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의 계산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딪히면요? 박성재가 답했어요. 그럼 느리게라도 계속하죠. 느린 속도가 패배가 아니며 오래가는 힘이 결국 사람을 살린다는 걸 셋 다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라운지 문고리를 돌리기 전에 휴대폰을 켰어요. 고성희에게서 새벽에 도착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소독제 발주 완료. 납품 요청 내일. 지은호는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이 사람은 오늘도 감정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네. 그런데 묘하게 고마웠어요. 기대 없이 받은 도움은 마음의 빚을 만들지 않거든요. 덕분에 지은호는 자기 속도를 마음껏 유지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하루치를 버텼어요. 이상철은 아침마다 작업 순서를 점검했고 이지혁은 작은 단서들을 모으면서도 덜 조급해지려 애썼어요. 이지환은 성급하게 정의를 선언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관계를 조절하는 법을 연습했어요. 박영란은 어느 날 과감하게 하루 연차를 냈고 카페에서 종일 책을 읽다가 저녁에 스스로에게 메모를 남겼어요.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다. 좋아하는 것을 천천히 찾자. 지강호는 라운지에서 소독제 상자를 옮기다가 투덜댔어요.
왜 내 몫은 항상 무거운 거냐고요. 그래도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위로 조심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방식은 반드시 화려해야만 할까? 지은호는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고요.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는데도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누군가는 그 대수롭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는 그 한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다시 세웠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보이는 하루가 또 왔어요. 라운지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작은 인사를 건네는 일. 오늘도 조심하세요. 이 말은 점점 주문처럼 입에 붙었고, 그 주문을 듣고 지나간 사람들은 조금 덜 지쳐 보였어요. 고성희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낮에 도착했어요. 유리잔은 필요 없다고 했지. 그래도 몇 개 보낼게. 깨지면 버려. 지은호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깨지면 버릴게요. 대신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할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접혔는데요. 누구의 몰락도, 누구의 승리도 아직 쓰지 않았고,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다음에 어디로 걸어갈지, 누군가의 계산이 진실을 가릴 수 있을지, 혹은 오래된 사진 속 웃음을 현실로 옮겨올 수 있을지. 대답은 조금 더 뒤에 있을 거예요. 너무 빨리 알게 되면 재미없잖아요. 느리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연습을 더하면서, 그리고 그 연습이 언젠가 이 사람들의 날을 정말로 화려하게 만들지도 모르겠다는 예감 하나만 품은 채로요.